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얼마 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실명을 공개를 한 배드 파더스 소송을 계기로 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크게 주목을 받았지요. 어제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 정지할 수 있고요.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동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때 금액을 강제 징수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이 부부 중 한 사람이 변심을 해도 아이만은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다투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현실은 때로는 드라마보다 더 매정하다는 걸 그간의 양육비 관련 보도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의 세계가 깨져도 자식이라는 유산은 남는 법인데요. 법 개정 소식은 반갑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양육비라고 하니 오늘 부부의 날이라 그런지 왠지 더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자, 5월 21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목요일에도 알찬 코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와 논평은 뉴스픽에서 전해드릴 거고요. 작은 서점의 개성을 반영한 신간 소개 코너 동네 책방, 그리고 또 검색어 뉴스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시간 함께해 주시고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 또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에 다시 듣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으로 계속 열고 있고요. 보고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로 좀 많이 들어오셔서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주경님, 이종범님, 산속전원생활님, 지친다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CHC9301번님, VN 메이커님, 그리고 이거 숫자가 너무 기네요. 9059번님, 뒤만 읽을게요. 찬스50님, OHM0806님, 이렇게 SW23747님, 예, 숫자로도 많이 요즘에 들어와 주시네요. 예, 인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자, 뉴스픽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론가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도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척 화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여성수련원장일 때 직원분들이 좋아하시던 옷이라서 봄 느낌이 확 나요. 화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보시기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뉴스는 통일부에서 나온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그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지금 상실됐다는 그런 얘기를 밝혔는데요. 전혜원 평론가께서 524 조치도 저희가 좀 그동안 자세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북한에 대한 대북 조치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적으로 가해지는 경제 제재가 있죠.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할 때 비핵화와 경제 제재 해제를 놓고 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 제재 영역이 하나 있을 거고요. 524 조치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제재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했던 남과 북 사이에 어떤 조치를 취해진 것이 말합니다. 네. 2010년 3월 좀 대형 사건이 있었죠.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일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해 5월 24일 524 조치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중단하는 것, 또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운항하는 것을 불허하겠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한 방북을 불허한다. 또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도 불허한다.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을 보류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부분 유연한 조치가 취해지거나 일부분 예외가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연한 조치를 조금 살펴보면 2011년 9월인데요.
7대 종단 대표들이 방북을 하는 것으로 계기로 오이사 조치의 일부분이 조금 완화됐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치 분야, 종교 분야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방북을 허용해 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약간 그 식량 문제에 있어서 밀가루라던가 의약품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품목을 확대해주는 내용 이런 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조치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2013년 11월 남북러 물류협력 사업으로 불리는 낮은 하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그랬죠. 네.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해서 남한을 방문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오이사 해외 이 조치의 어떤 유연화라든가 예외 조항이 그동안 쭉 이제 적용이 된 건데 통일부의 발언을 제가 조금 정확하게 정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통일부의 발언을 보면 오이사 조치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왔다. 네. 정부는 오이사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게 뭐 오이사 조치를 완전히 해제한 거냐 폐지한 거냐 이것은 이제 각 언론의 해석인 거고요. 네. 정부의 정확한 워딩은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를 한다거나 폐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의 결과를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입장이 나온 배경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이제 관심이 가고요. 정부가 대북 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신호인가, 아니면 또 오이사 조치 해제로 가는 것인가,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통일부에서 그 오이사 조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고 얘기한 거는 네.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네. 오이사 조치 나온 지 10년째가 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뭐 약간 예외를 둔다든지 유연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많이 이제 실효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고 명시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폐기나 해제라고 얘기하면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이 오이사 조치가 천안함 폭침 때문에 그 해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에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라든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폐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또 받아들이기 힘든 국민의 정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했던 유엔 대북 제재 틀 안에서는 사실은 남북 간의 독자적인 제재였지만 이걸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남북 간에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쉽게 용인하지 않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네. 2018년에 그때 외통위에서 국정감사할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이사 조치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 부처와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 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거듭 강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남북 관계가 대북 제재 틀을 벗어나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 그때 승인이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그건 지금도 아마 유효하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 남북 협력이라는 게 비핵화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 제 생각에는 사실상 오이사 조치를 뭐 폐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 지금 남북 간의 교착 상태에 있는데 이거를 좀 깨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교류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권 후반기에 남북 간에 많은 어떤 교류를 하겠다. 어제 페이스북에 흰 장미를 올리셨다 그래요. 예. 그 흰 장미 꽃말이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그 다시 만나고 싶은 주체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개별 관광 같은 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거는 대북 제재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북한이죠. 북한이 이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지금 아무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때 K 방역이 세계적인 모델로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보건 협력을 우리가 제의하고 있는데도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미국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남과 북이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기자회견 내용이고 최근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의 기조가 아닐까 그런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은 사실 그동안에도 많이 그랬죠. 되었었죠. 예. 근데 뭐 조명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했었는데 제가 좀 굉장히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5년 12월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시에 새누리당이 아닌 의원들이 같이 공동 토론회를 열었어요. 네. 그것이 뭐냐면 궁예도성의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궁예도성이 뭐냐면 강원도 철원에 그렇죠. 궁예가 태봉국의 도성을 지었다라는 건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남과 북이 공동조사를 하려면 비무장지대에 관한 논의가 또 돼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토론을 주최한 의원이 누구냐?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기호 의원은 육군 사령관 출신이에요. 예. 사령관 출신이고 지역구가 철원, 화천, 양구, 인제였고요. 예. 2012년 2월 한나라당의 북한 천안함 공격 대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도 했었고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보수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 역할을 했던 네. 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2015년 12월 여야 의원들이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자라고 공개적인 토론회를 연 것은 비정책적인 분야에서도 남북 교류는 계속 돼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교류나 협력이라는 것이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의제가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남과 북이 계속 이 상태로는 갈 수 없으니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자. 뭐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이사 조치 관련해가지고 이제 개성공단 말씀을 안 드릴 네. 수가 없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오이사 조치를 하면서도 유일하게 남겨놓았던 것이 개성공단이었어요. 그랬죠. 예. 개성공단 문은 안 닫았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어떤 고리는 끊지 않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와서 개성공단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일부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이번에 입법 발의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북교류를 제한을 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북교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지금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연말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제의하는 거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안보 보수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이었었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2015년 1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은 예. 오이사 조치 문제도 남북이 어쨌든 당국자 간에 만나서 얘기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접점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걸 뭐 풀어야 만다 이런 게 아니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 들어오면 이 부분이 다시 쟁점화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만나야 된다. 당사자들끼리 대화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예전보다는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자, 어떻게 앞으로 또 민간 비정치 분야의 교류가 이어질지 좀 관련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가 또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정치 뉴스로 좀 가볼 텐데요. 여권에서 지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금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예전에부터 지금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좀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거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 2015년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대법원까지 갔던 판결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대법원까지 가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당시 증언을 했던 지금은 고인이 됐던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과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고 네. 받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됐었는데 이 한만호 씨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났었고 그랬죠. 2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다시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두 번째 요인을 짚어보면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이라는 것이 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 네. 여권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재수사를 하든지 뭐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만호 비망록이라는 것이 1,2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여권이 주목하는 부분은 검찰이 협조하라고 해서 허위 진술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예. 또 검찰에서 이런 강압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짙다라는 것이 여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권에는 이것이 검찰의 어떤 잘못된 수사의 사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요와 어떤 검찰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법무부와 법원이잖아요. 최근에 법무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추미애 장관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파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법원의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에서 한 발언을 보면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을 얘기한 건데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갖춰서 재심 신청을 하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쪽 입장은 조금 다른데 검찰에서는 이 한만호 비망록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제도 개선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검찰 개혁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재심 신청을 해라 하는 그 부분은 그 한 전 총리의 명예 회복을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 것 같아서 과연 두 분은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계시는지 조금 깊은 내용을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재조사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는 그간의 어떤 검찰의 강압 수사 관행이라든가 예. 이걸 또 사법농단 의혹까지 연결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후반기에 지금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이 한명숙 총리 전 사건 비망록을 계기로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의 검찰의 정치화 정치 검찰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과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인데 뭐 저는 이런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아까 그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의 말을 다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다. 재판도 오판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증거를 갖춰서 재심이라는 구제 절차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명예회복도 될 수가 있고 재판이 바로 잡아질 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제 의견으로는 이 부분을 당정 차원에서 재조사를 얘기하기보다는 법원의 어떤 루트에 따라서 재심 청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근데 문제는 재심을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거를 재심까지 가려면은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돼요. 증거의 신규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이 명백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비망록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전에 수사팀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듯이 그 당시에 재판에서 다 증거로 나왔던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의 신규성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심 이유로 삼기도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을 때도 지금 그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증언을 다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인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언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를 잘 모르겠다. 지금 쟁점은 뭐냐 하면은 총 9억 원의 뇌물 수수액 중에서 네. 대법원에서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그게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그 3억 중에 1억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수표로 넘어갔다. 이것이기 때문에 이 물증을 어떻게 재심에 가더라도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재심 얘기를 하지 않고 재조사라는 용어를 꺼낸 이면을 좀 살펴보면 네. 이른바 전 정부에서 사법농단을 했다 이런 의혹이 같이 제기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그 이른바 사법농단 문건에 한명숙 사건을 무죄로 하면 상고법원 입법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제기했던 부분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과 법원에 대한 불신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상인데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예전 판결에서도 진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렇죠. 진술이 일관된 것이 아니라 한번 뒤집어졌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보다 강력하게 이것을 드라이브를 걸려면 추가적인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 이건 대부분 법조인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권에서 저는 혹시 추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네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제 처리가 됐는데요. 고용보험 적용 범위, 한동안 저희가 계속 보도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예술인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포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가 됐고, 그런데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많이 언급이 되었던 특수 고용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이게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제 이 부분에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송문희 박사님께서 지금 관련 내용 지금까지 된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간략하게 정리 드리자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에 이제 많은 입법들이 우르르 통과가 됐어요. 네. 그중에 좀 예술인들이 그 고용보험, 우리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첫 발을 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술인도 이제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원한다면. 그래서 예술인과 앞으로 용역 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술인들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출산이나 이런 경우 노후를 제공할 수 없다면은 출산 전후에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약간 예술인들 전화를 한 두 분 드려봤더니 당장은 조금 체감하기는 조금 온도차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그 예술인이 피보험자가 됐을 때 구직급여를 받으려면은 최근 2년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9개월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공연계나 이런 데는 단기 근로가 많기 때문에 9개월을 9개월까지 유지하기가 가는 어렵다는 경우가 매우 거군요. 어렵다. 네. 그리고 만약에 공연 전에 연습일을 그 근무일자에 쳐준다. 넣느냐도 또 예. 이제 논란이 있다. 그리고 공연계가 사실 큰 대형 기획사 빼고는 영세한 데가 많은데, 그렇죠. 이분들의 또 어떤 보험료 납부 방식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적용 시점도 처음엔 1년 얘기했다가 6개월로 단겨는 졌지만은 올해 1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 기간을 충족하면 내년 9월 이후에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생계가 막막한 예술인들은 힘든 부분이 있다. 그게 생각보다 이런, 한창 후에 받는 예, 거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을 해가지고 네. 그 후에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신청을 해서. 지금 5만 예술인이 예. 일단은 어쨌든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이분들이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얘기하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21대 때 논의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일반 사무직, 유치원 강사, 헤어 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휴대전화 판매 사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어떤 그런 허점 속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송 박사님께서? 지금 사실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에 네.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훨씬 많은 숫자를 지금 거의 220만에서 70만까지 가고 있는 네. 이런 특권 노동자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난번 우리 말씀드렸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코로나19 때는 모든 그 부조를 받을 수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 안전망의 바깥에 놓여 있다. 생계가 정말 위험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특고로 넣지는 못했지만은 한 77만여 부분의 특고 노동자들 한 9개 직종 있죠. 보험 네. 설계사. 그중에 보험 설계사가 가장 많아요. 한 44만이 된다 그러는데, 이분들 학습지 교사들을 이 산재보험 이분들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을 이 고용보험의 울타리로 넣는 법안을 다음 21대 때 발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높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특수고용직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일반 월급을 받는 네. 프리랜서들 문제도 좀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것이 아마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단계의 문제이기도 한데, 예. 사실은 재원 마련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치밀하고 어떤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경제학 원로 교수님하고 젊은 교수님 두 분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현행 고용보험료는 그 임금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시대로 가려면은 근본판을 바꿔야 된다. 근본판을 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임금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내는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한 이런 고용보험이 아니라
모든 취업자가 소득이 있으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소득에서 과세가 얼마를. 있다. 그 소득을 잡아내 가지고 조세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지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 정신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데는 많은데 이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합의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보험의 형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어차피 거죠. 그걸 조금 지불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시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보험은 리스크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한꺼번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 개의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막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재난이 평등하지 않다입니다. 맞아요. 누구나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지만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닥치는 충격의 여파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나마 이것을 줄여준 것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였습니다. 네. 어제 9시 뉴스에 사례가 나와서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한 여성이 18일 동안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460만 원 진료비가 나왔는데 예. 본인이 낸 거 얼마일까요? 맞춰보십시오. 460만 원 중에. 적겠죠. 3,000원입니다. 네. 아, 3,000원. 예, 네. 이게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이 얼마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힘을 사람들을 발휘하는지. 지탱했는지를 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DI에서 어제 증세액을 꺼냈는데 예, 저는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려면 이제 증세를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뭐 재정 건전성이 어렵고 국가 부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노령화라든가 지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복지 지출이 불가피하고 어떤 사회보험의 성격을 띤 이 망을 더 넓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세제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예,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네. 점에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활발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네. 그래서 아마 사회적인 합의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 21대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고 노동자 9개 직종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보험 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킥서비스 기사 이런 분들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여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